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일단 역률이라는 걸 우리가 다룰 거예요. 역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떤 비율이에요. 비율이고 우리가 파워 팩터 혹은 PF라고 약속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겉보기 전력이라는 게 있고 apparent power라는 게 있고 거기 그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average power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 전력을 구하기 그러니까 지금 무효 전력,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 전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유효, 이거를 뭐 무효라고 한다면 지금 얘네 둘이 합해진 이런 힘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피상전력인데 피상전력이 모두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의 유효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상전력을 이만큼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피상전력을 공급하고 최대한의 유효전력을 만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요 무효전력을 어떻게든 뭐 줄여주든 늘려주든 뭐 어떤 조절을 해줘야겠지. 그거와 관련된 게 역률 보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역률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역률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지금 여기 있는 파워 팩터 혹은 역률이라는 얘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에버리지 파워라는 게 있어요. 에버리지 파워라는 거는 우리가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을 얘기할 때 실제 일을 하는 유효 전력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유효 전력이 있는데 그 유효 전력은 자, 이렇게 구해요. Vrms 곱하기 Irms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타 값은 자,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걸로 정의를 해요. 이거 공식 잘 기억해요. 알겠죠? Vrms, Irms,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 자, 어페런트 파워라고 하는 것, 피상 전력 혹은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게 지금 이제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복소 전력을 정의할 때는 여기에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곱했었어요. 그렇죠? 자, 복소 전력에서 쓰는 컴프레스 컨주게이트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매그니튜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복소 전력의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Vrms 곱하기 Irms를 우리가 피상 전력으로 봐요. 이해되죠? 요거 많이들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파워 팩터를 전체 전력분의 그러니까 유효 전력 아니 피상 전력.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고 얘가 분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네 둘은 약분되어서 없어지고 남는 게 뭐?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때 세타 값은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걸로 정의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잖아.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전류 I 곱하기 임피던스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자, 요게 저항인 경우에는 저항은 그냥 실수 값만 가지니까 순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수 값만 갖죠. 그러면 얘는 실수축에 있는 여기에 놓여져 있죠. 그러면 자, 전류의 위상을 우리가 0도라고 가정했을 때 0도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했을 때 얘의 위상도 0도가 되겠지. 그렇죠? 뭐 0도를 가정했으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같은 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뺐을 때를 세타로 정했는데 이 세타 값이 얼마? 0이라는 얘기지.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예요? 1. 그래서 자, 여기 역률이 최대예요.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역률은 1이에요.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니까. 그래서 역률 최대인 경우가 나오고 자,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덕터만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 C로 바꿔야 돼.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할 건데 전류의 위상이 0도라는 거는 계속 유지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J 오메가 L을 곱하게 되면 얘가 뜻하는 게 오메가 L의 각도 90도짜리죠. 그렇지?
얘가 0도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전압의 위상은 얼마? 90도. 그러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어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쳐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를 기준으로 보냐, 전압을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전압의 입장에서는 전류보다 앞서 있는 거고, 전류의 입장에서는 전압보다 뒤쳐져 있어. 인덕터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이 세타 값은, 이 경우의 세타 값은 전압에서 전류를 뺀 거니까 플러스 90도가 되죠. 그래서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돼요. 자, 커패시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커패시터는 자, 전압은 전류의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아니죠. 앵글 90,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자, 여기 얘가,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지.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 위상을 뺐을 때 마이너스 90도가 나와요. 뭐 이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된다라는 건 뭐 쉽게 이해될 거고, 이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뒤쳐져 있어요. 그렇지? 전압의 위상이 마이너스 90도, 전류의 위상이 0도니까.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90도 앞서 있는 거예요. 기준을 뭐를 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자, 순 저항이 아니라 이런 순 인덕터, 그다음에 뭐 순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이 없더라. 그렇죠? 역률이 0이에요. 피상전력이 전부 무효전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유효전력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경우죠.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도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돼? 0도에서 90도. 뭐 정확하게는 이제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 사이에 어떤 부분에 있는 값을 갖겠죠. 근데 저항과 인덕터가 있는 경우는 0에서 90도 사이, 저항과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는 0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이의 값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 요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 역률을, 그러니까 역률을 뜻할 때 뭐 리딩 파워 팩터, 이제 레깅 파워 팩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역률이다, 뭐 뒤쳐져 있는 역률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기준을 뭘로 잡냐면, 자, 전류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 아까 인덕터의 경우에는 자, 전압의 위상이 뭐 90도면은 전류 위상이 0도였잖아요. 전류의 입장에서는 전류의 입장에서는 전압보다 뒤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 RL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레깅 파워 팩터라고 되어 있는 게 전류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빠르게, 전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레깅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억해야 될 거는 파워 팩터를 뭐 레깅과 리딩으로 기준을 삼아서 나눌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한다? 전류를 기준으로 본다. 전류가 앞서 있는지 뒤쳐져 있는지.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마이너스 90도의 각도를 갖고 전류가 0도의 각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는 거지. 전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딩 파워 팩터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리딩 파워 팩터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뭐 커패시터가 들어가서 더해지고 뭐 인덕터가 들어가서 빼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결론은 이거야.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서 있게 만드는 게 리딩 파워 팩터.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게 만드는 게 레깅 파워 팩터로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앞서 있죠. 자, 또 넘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문제에서 자,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100kW를 소모한대요. 그럼 얘는 뭘까? 유효전력이에요. 실제 소모하는 전력이 100kW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효전력이 100kW고 220V만큼의 RMS
전압을 라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파워 팩터가 0.85인 경우가 있고 0.95인 경우인데 뭐 0.85의 레깅이고 0.95의 레깅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뭐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고. 자,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파워 팩터가 0.85 레깅인 경우. 사실 여기서 레깅이 중요한 게 아니라 0.85라는 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85. 그렇지? 그리고 자, 파이 V에서 파이 I를 뺐을 때 이 값이 어떤 각도가 나왔을 텐데 레깅이라는 게 뭐야? 전류가 뒤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얘네 둘을 뺐을 때 여기 이 세타 값이 양수라는 얘기를 하나 더 알려주는 거예요. 레깅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요 관계식 하나 더 알려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요 부분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레깅이냐 리딩이냐를 알려주는 큰 의미는 사실 요거예요. 이제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거를 우리가 세타로 정의하는데 이 세타가 양수인지 혹은 음수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전류의 위상이 얘보다 뒤쳐져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더 작은 값을 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뺐을 때 여기가 양수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된다라는 그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PF를 VRMS, IRMS에 VRMS 곱하기 IRMS 코사인 세타를 정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0.85인 거 알았고 지금 전압값 알고 있고 지금 전류값 알고 있고 지금 이거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게 100kW가 되고 전압값이 220V가 되고 그럼 모르는 거 IRMS 값 하나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IRMS 값을 구해보면 IRMS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값이 나와. 534.8 암페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피상전력, 그러니까 유효전력, 피상전력, 어페런트 파워를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고 자, 이 값이 결국은 뭐예요? 발전소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 총 전력이에요. 100kW의 실제로 소모되는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발전소에서는 지금 117.66만큼의 66kW만큼의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파워 팩터가 0.95인 경우를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파워 팩터가 0.95고 레깅이니까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이고 파워 팩터만 다른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요 값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전류 값이 지금 478.5A예요. 자, 라인을 통해서 220 RMS 볼트, 여기도 RMS가 돼야 돼. RMS 암페어가 돼야 돼요. 자, 220 볼트 RMS만큼의 전압과 지금 478.5 RMS 암페어만큼의 전류를 공급해 줘야지 지금 파워 팩터 0.95인 이런 역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요거 그리고 피상전력을 만들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자, 105.3만 킬로만큼의 값이 나와요. 자, 동일한 조건이에요. 100kW만큼의 실제 소모되는 전력을 만드는데 역률이 0.95인 경우에는 자, 발전소에서 105.3만큼만 만들면 되고 역률이 0.85인 경우에는 117.66만큼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같은 소모 전력을 만드는데 적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역률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이런 전체 그러니까 피상전력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요것도 주목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송전선을 통해서 뭐 가정이든 공장이든 지금 여긴 공장이긴 한데
가정이든 공장이든 어딘가에 이렇게 그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되겠죠. 자, 모든 송전선은 다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상적인 도선을 가정하고 항상 뭐 저항 0인 그런 라인을 보지만 실제로는 이 라인들이 다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요. 그러면 누설 전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어디냐? 이만큼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 이상적인 도선을 가정한 건 맞아. 근데 그 사이에서 지금 아니구나. 이만큼을 만들었는데 전류의 제곱에 그 송전선의 저항에 비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보다는 작은 전류가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그치? 그래서 파워 팩터가 큰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워 팩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만들 수 있냐?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역률 보정을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이런 얘기가 지금 방금 제가 이제 말로 했던 그런 얘기들을 써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률 보정이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률 보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하는 게 역률 보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임피던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얘기하면 좀 더 쉬워서 어드미턴스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드미턴스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파워 팩터를 갖다가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임피던스를 혹은 어드미턴스를 병렬로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할 때 어드미턴스는 그냥 단순 우리가 합으로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이미 얘는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임피던스는 우리가 또 역수의 합으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복잡해서 이렇게 임피던스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 Y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던 거예요. Y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 겹쳐서 그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거가 원래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률 보정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실수 부분, 그러니까 유효 전력 부분은 줄어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유효 전력을 유지하면서 무효 전력 부분만 어떻게 보정을 해서 전체 피상 전력 부분 혹은 역률 부분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처음에 자, Y만 있을 때 이때의 역률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뭐 세타 1이라고 합시다. 코사인 세타 1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 게 어디냐면 요 세타 D만큼으로 각도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무효 전력이고 얘가 유효 전력이니까 지금 요 값이 그러니까 요 코사인 세타 값이 작아질수록 효율적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유지하면서 자, 여기 이렇게 있던 부분의 반대편에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이 Y1이라고 합시다. 이만큼이 빠지고 YT만큼이 남아서 지금 여기 세타 D라고 하는 값으로 보정이 되더라. 요게 역률 보정의 핵심이에요. 허수부의 적당한 혹은 원하는 값을 더하거나 빼줘서 이렇게 원하는 세타 D 혹은 원하는 코사인 세타 값을 만들어주는 게 역률 보정입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도 써있지만 pure reactance를 더해줘요. 알겠지? 저항 성분은 있으면 거기서 이 실수 부분, 유효 전력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유효 전력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항 부분은 없어야 되고 진짜 순허수 값으로 만들어진 뭐 인덕터나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10.15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메가가 1이라고 주어져 있고 파워 팩터가 0.9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요 10.13의 예제랑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지금 이제 해석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었던 요 임피던스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리딩 파워 팩터 0.98이 되도록 만들어 줘라라는 거고 지금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 임피던스 요 계산은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갖고 온 거라서 그 풀이가 궁금하면 앞에 거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이게 지금 1.264의 앵글 71.6도라는 게 임피던스의 지금 값이고 어드미턴스는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역수를 취했을 때 자,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러면 자, 세타 G라고 하는 것과 지금 보면은 결국 지금 임피던스의 세타 값과 그러니까 앵글 값과 어드미턴스의 앵글 값은 부호만 달라요. 그렇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되고 자, 파워 팩터를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71.6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1사분면에 있거나 4사분면에 있어도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드미턴스를 보느냐, 임피던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값은 같고 요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코사인 뭐 71.6도도 마찬가지고 코사인 마이너스 71.6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이 값이 0.32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회로의 역률이에요. 얘를 0.98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역률이 지금 여기 0.98이니까 얼마만큼의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죠. 아크 코사인 세타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5도의 리딩 파워 팩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11.5도의 리딩 파워 팩터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뒷장에 넘어가서 합시다. 예열 파트는 0.25를 유지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얘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역률 보정의 입장에서 이 실수부의 값은 바뀌지 말아야 되고 허수부의 값이 이랬던 것이 뭐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 부분 없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뭐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실수분은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실수분은 0.25로 고정되어 있고 앵글 값이 11.5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y, 그러니까 추가되는 y 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yt라고 해야 되나? y1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추가되는 어드미턴스를 하나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뒷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지금 0.25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71.6도의 값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요 값 나와 있는 거고 임피던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랑 어드미턴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를 지금 같이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전체, 그러니까 보정 후에 어드미턴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보정 후에 어드미턴스는 지금 0.25라고 하는 실수부에 지금 그 뭐지? 그 사이에 끼인 값, 그러니까 11.5도로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정 후에 어드미턴스의 허수부는 지금 0.051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렇지?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정 후.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팩터를 0.98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0.98을 만들기 위한 각도가 이거고 실수부가 그러니까 YT의 실수부가 0.25라는 거는 주어진 거고 그리고 리딩 파워 팩터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요 끼인각 있고 잠깐만 리딩 파워 팩터니까 전류 전압
그림이 있구나, 참. 전류가 있고, 이제 헷갈렸다. 예, 지금 헷갈렸던 이유가 임피던스의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됐을,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을 때가 레깅 파워 팩터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보고 있잖아요. 어드미턴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요 사분면이 있을 때가 리딩 파워 팩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헷갈렸던 건데, 앞에서 이제 그림 그려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리딩과 레깅의 의미가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좀 뒤집어진다는 거, 그것만 좀 조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지금 자, 요만큼의, 그러니까 원래가 마이너스 71.6도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고, 지금 리얼 파트가 0.25의 값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자, 허수부가 0.051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값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y1이라는 것을 우리가 병렬로 연결을 해줄 거고, 그 병렬로 연결해 준 값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0.051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파워 팩터가 0.98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는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임피던스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 역수를 구해주면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10장의 마무리예요. 자, 10장 관련해서는 과제는 이미 나갔었으니까 퀴즈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볼까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제가 이 클래스에 다음 주 중에 올려놓을게요. 한 두세 문제만. 특히나 이제 요 10.6과 10.7과 관련된 문제를 좀 올려줄 테니까 그거를 좀 풀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12장을 다룰 건데 12장은 사실 이제 회로와 관련된 얘기이기보다는 거의 이제 수학적인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룰 거예요. 자, 이제 12장을 다루기 전에 이제 방금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게 사실 약간 헷갈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리딩과 레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입장과 어드미턴스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니까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지금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이런 위치에 있고 각도가 세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때는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입장이면은 이게 그러니까 요런 상태일 때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 있는 위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드미턴스로 가면은 아까도 였지만 어드미턴스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드미턴스로 표시했을 때는 이 상태일 때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 이상. 다시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뒤처진 이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뒤집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파워 팩터를 따질 때는 우리가 그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피던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뒤쳐져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는데 이런 어드미턴스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자 이게 임피던스고 이게 어드미턴스로 그렸을 때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 이 경우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뒤쳐져 있는 거고 전류의 위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서 있는 경우 어드미턴스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해 놨던 거는 대부분 자,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기억해 놨던 건데 그거에 역으로 생각하는 게 어드미턴스와의 관계식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또 들어가서 12장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이제 12장과 13장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로를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도입했었고, 그리고 뭐 페이저라는 걸 도입했었고, 이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재에는 이거 뒷부분에 푸리어 트랜스폼도 있어요. 근데 사실 푸리어 트랜스폼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 내년에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S도메인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S도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이라는 걸 다뤘었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어떤 복소수가 정의된 구간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소수가 정의되는 뭐 평면 혹은 공간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S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 후에 그 변환된 결과가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S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알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리어 트랜스폼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플라스랑 푸리에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역사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리고 라플라스가 푸리에의 스승이었어. 그래서 라플라스가 먼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푸리에가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이론을 정립했는데, 내가 지금 잠깐 또 푸리에 또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그 친구란다.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푸리에가 모든 걸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본인의 이론의 딱 한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수렴 조건이 그러니까 수렴 조건을 마무리를 못했어. 그래갖고 사실은 라플라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수렴 조건을 나중에 제자가 완성을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우리가 아주 편하게 잘 쓰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어쨌든 변환 후의 결과는 주파수 도메인으로의 치환이 이루어져요. 물론 S 도메인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나중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로 표시되는 주파수 도메인으로의 치환이 이루어지는데,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둘 다 어쨌든 주파수 도메인을 뜻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지금 이 S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S는 복소수의 값을 의미해요. 그리고 얘는 오메가라고 하는 실수 값을 뜻해.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된 결과를 우리가 뭐 F의 오메가로 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특정 주파수, 오메가라고 하는 특정 주파수의 성분에 대한 어떤 수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 뭐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FS라고 하는 건 얘가 오메가 실수부뿐만 아니라 허수부까지 다 포함하는 복소수의 형태를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하고, 얘가 조금 더 좁은 범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남윤호 교수님한테 잘 배우고 내년에 나랑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환이라는 거, 특히 이 푸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뭐 통신에서도 쓰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렇게 영상 처리할 때 영상 처리에서도 쓰이고 굉장히 광범하게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개념이 나올 텐데, 뭐 이번 학기에 나랑 잠깐 다룰 거고, 아마 공업석에서 나올 거고, 내년에 이제 시놈 시스템 배우면 또 나올 텐데,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CNN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뉴스 말고, 미국에서 하는 뉴스 말고 CNN 아직 못 들어봤나? 그 왜 인공지능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네트워크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 뭐 네트워크들을 얘기할 텐데, 그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CNN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의 그 앞에 C가 뜻하는 게 컨볼루션을 얘기해. 그리고 그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랑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뭐 사실 여기는 수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울 거고, 그 과정 중에 컨볼루션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공업석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 컨볼루션 개념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내년에
푸레 트랜스포머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그리고 내년 2학기에 남윤 교수님하고 이제 영상 처리를 배우면서 그거를 실제로 어떤 영상에 적용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잖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든, 그러니까 정말 뭐 전공과 무관한 내가 직업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사실 안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뭐 취직을 하든 그랬을 때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잠깐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 뭐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포하는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있고 여기 이 얘기가 있고 그럼 여기 싱귤러리티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를 다뤘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아직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안 나왔나? 공업석에서 델타 펑션, 임펄스 안 나왔어요? 처음 들어봐? 얘의 미분에 해당되는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특이 함수들을 여기서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을 테니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하고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다시 원래식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의 식을 지금 S 도메인의 식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타임 도메인을 바꿔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적어도 회로에서는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변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영역은 타임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고 나면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줘야 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분분수 전개라는 거를 12.4절을 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분 방정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13장에서 지금 여기서 다루었던 이론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회로 해석과 관련된 얘기를 다시 다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페이저 회로가 아닌 S도메인 내에서 정의된 회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왜 배우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뭐가 중요했어요? 회로 해석을 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고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결과적으로는 회로 해석을 쉽게 만들어줘요. 어떤 의미에서 쉽게 만들어주냐면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돼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함수예요.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fs라고 하는 이제 s 도메인에서의 함수로 변환이 되는데 자, 이 변환식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미 적분 형태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적분 형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적분을 해줬었던 그 관계식 혹은 함수식들이 S도메인으로 치환되고 나면 간단한,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그러니까 여기 어디 써 있을 텐데 알제브라 형태로 우리가 여기 알제브릭 이퀘이션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페이지 회로를 다룰 때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얘는 AC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값이 그러니까 과도기가 지나가고 나서 AC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어야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자, S도메인에서는 그 AC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무시해도 돼요. 그렇대. 예, 무시해도 우리가 풀 수 있대.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도기 상태에서도 풀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일단 얘는 외워야 돼. 외워야겠죠? 자, 변환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뭐 회로 해석을 할 건데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겠지. 그렇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 표가 있어요.
테이블 12.1인가 12.2인가에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뭐야 이 클래스에 올려줄게요. 그 알렉산더 책도 기준이 알렉산더 책 기준으로도 알려주고 이거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 변환표에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값이 뭐 가령 델타 t라고 하는 뭐 지금 우리가 임펄스가 있다고 합시다.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1이에요. 유닛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분의 1로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표에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식이 있겠죠? 나한테 주어진 어떤 식이 있고 이 표에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이 표의 식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식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요. 가장 유사한 걸 찾아서 걔를 그러니까 이 유사한 식을 내가 가진 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다뤘었던 내용 중에 여기 기타 성질과 변환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질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표에 있는 식을 내가 가진 식으로 변환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맞춰 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바꿔줄 거예요. 뭐 타임 시프트라든지 뭐 선형성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써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고 지금 적어도 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데 막혔다, 잘 못하겠다. 그럴 때는 원래의 공식으로 돌아와서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정의에 입각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나중에 내 남윤호 교수님하고 이제 공업수학을 하게 되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공업수학에서는 0부터로 정의되어 있어서 뭐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공업수학이 아니라 회로에서 이렇게 돼 있다 안 되고 회로가 특이한 거예요.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이 원래 라플라스가 정의된 구간인 건데 회로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만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t 이퀄 0이라는 이런 시간이 뭘 의미하냐면 회로가 처음 켜지는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는 회로가 켜진 이후의 시간이 궁금한 거지. 그렇죠? 회로가 켜지기 전의 시간,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은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회로가 꺼져 있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제로 마이너스로 봐요. 이해되죠? 자, 나중에 헷갈리지 말아요. 공업수학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 근데 회로가 우리가 다루는 회로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회로가 켜져 있는 이후의 시간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적분 구간으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지금 봅시다. ft라는 시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함수가 주어졌어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로 계산해요. 그러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원래 함수였던 게 여기 있는 것처럼 s 도메인의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가 잘못됐고 t가 제로 마이너스일 때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역변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타임 도메인의 값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원하는 전류 혹은 전압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아까 뭐 부분분수 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결국은 이 역변환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일단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정의가 나왔고, 자,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자, 뭐 여기 있는 요 얘기들을 읽어보면 되는데,
자, 뭐 사실 회로 시간에는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근데 공업수학에서는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거야. 일단은 그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불연속점이 없어야 되고 이제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지금 그 이 값보다 더 큰 요 값이,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회로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다 존재하는 문제를 내니까. 근데 공업수학에서는 이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알겠지? 적어도 나랑 할 때는 이 부분은 고민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정말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 그 고용답 같은 거 풀 때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로 돼서 이렇게 과도기 상태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많이 나왔죠? 자, 이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라플라스 변환식이 될 거예요. 요거는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지? 나중에 뭐 표를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표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앞에서 봤었던 라플라스 변환 공식에 ft 자리에 지금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요 위치에다가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결론은 여기 있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 일단. 중간 과정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같이 볼 건데 일단 쟤부터 좀 외워둬요. 그래서 자, s 플러스 a분의 1이야. 여기 있는 요 a 값이 여기 있는 요 a 값과 같은 거예요. s 플러스 a분의 1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결론은 좀 외워둬요. 요거 진짜 많이 나와.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나와요. 얘에서 1루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여기서 1루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역변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문제를 한번 어떻게 푸는지를 연습해 봅시다. 자, fs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의해서 ft 대신에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를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ut가 사라졌지. 그 이유는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ut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ut라고 하는 게 뭐예요?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적분 구간, 이 구간 안에서는 ut 값이 1인 거예요. 물론 제로 마이너스가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한 점이니까 걔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1이기 때문에 ut는 그래서 사라진 거고 지금 요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식이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들끼리 지수들을 더해주면 자, 마이너스 s 플러스 a 곱하기 t, dt의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뭐 요거 적분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의 적분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요렇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거고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마이너스 부분을 우리가 따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제 원래는 무한대인 값에서 제로 마이너스 값을 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부분이 사라지면서 자, 제로일 때 값에서 무한대인 값을 빼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죠? 자, 얘는 뭐가 될까? 익스포넨셜에 뭐 0이 지수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1이지. 그치? 1이지.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인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t 이퀄 무한대일 때의 값인데 자, s 값을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로 가정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s라고 하는 도메인은 복소수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차이가 s라는 그 도메인 자체가 복소수를 포함하고 있고 풀의 도메인은 오메가 값이 이제 실수인 경우를 가정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좁은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였으니까 S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된다라는 거는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 써줬어요. 요거 써줬고 여기 t 대신 써준 거야. t 써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S 대신에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자,
요 식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복잡하니까 지우고 요 식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부분인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예요. 자, 얘는 앞으로도 뭐 동업사에서도 그렇고 뭐 나중에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j 오메가 t든 플러스 j 오메가 t든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상을 오메가의 속도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이 매그니튜드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상의 변화는 줘. 위상은 바꿔줘요. 위상은 바꿔주는데 매그니튜드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위상 값은 바꿔주는데 매그니튜드는 바뀌지 않으니까 일단 얘는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요런 게 나오면 항상 얘는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매그니튜드는 얘가 결정하겠네? 그렇지? 매그니튜드는 얘가 결정하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수값이죠. 시그마랑 A라는 게 둘 다 실수값이에요. 실수값의 마이너스 지수고 지금 T가 무한대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T라는 건데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되지. 그쵸? 그래서 자, t가 무한대로 뭐 어차피 얘는 두 개 다 실수값이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0에 가까워져요. 0이 돼. 0에 수렴해. 얘는 매그니튜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얘의 매그니튜드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 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거는 얘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 오메가 값이 있기 때문에 위상이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노톤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진동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0으로 수렴한다. 진동이 있어도 0으로 수렴하면 결과적으로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값이 0이 되고 그러면 지금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1이니까 남는 거 뭐? S 플러스 A분의 1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이 중간 과정은 이해하면 좋아. 근데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 이해는 외워주세요. 알겠지? 이해를 해서 여기까지 전개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이 중간 과정의 식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요.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알겠지?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의 값이 쓰여져 있으면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는 얼마? S 플러스 A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론 다음 장에 바로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자, 한 경우를 더 봅시다. A가 0인 경우 어떻게 되냐면 FT는 익스포넨셜에 뭐 0t 곱하기 ut가 되죠. 그럼 얘가 1이 돼서 없어지지. ut만 남아요. a가 0인 경우가 u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웠었던 유닛 스텝 펑션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0 넣으면 돼. 그러면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 얼마? s분의 1.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 중 하나예요. 자, 대부분의 것들이 얘에서 많이 파생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그 고용답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주어질 거고, 그 복소 전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우리가 복소 전원의 경우에 뭐 코사인, 사인을 합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서 많이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고, 자, 요거는 다시 강조하는데 외우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경우에
a 대신에 0이 들어가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되고 그때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결과는 얼마? s분의 1.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지금 보면은 자, ft가 ut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다뤘었던 그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 형태에서 a가 0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때의 값이 s분의 1로 된다.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변수가 0보다 작을 때는 0. 얘가 1보다 클 때는, 아니,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를, 계단식의 함수를 얘기한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타임 시프트를 시킬 수 있죠. u의 t-1이 된다라고 하면은 t-1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t-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나누어서 얘를 다시 보면은 t가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자, 요게 우리가 지난학기에 배웠었던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데 극점과 이제 0점이라는 개념이에요. 얘가 이제 극점이라는 것이 폴이라는 게 극점이고 제로라는 게 0점을 나타내요. 자, 말 그대로 0점이라는 거는 값을 0으로 만드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 fs 값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분자가 0의 값을 갖게 하는 s값을 얘기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면 분자가 0이 되려면 s가 0이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s 이퀄 0이 여기서는 0점이 돼요. 자, 극점이라는 거는 얘가 무한대의 값을 갖는 것을 극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나타내.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이 분모가 0이 되어야 되니까 s가 마이너스 a. 이 경우에는 분모가 1이 되어야 되니까, 아니 0이 되어야 되니까 s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극점과 0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이니까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는 보데 플랫이라는 걸 그릴 때 이게 14장에 나오는데 보데 플랫이라는 걸 그릴 때 유용하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예제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래요.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ut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 따로 계산하면 편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얼마? s 플러스 a분의 1이었어.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자, 요 경우는 a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1이 들어간 거지? 얘는 a 대신에 2가 있는 경우예요. 물론 이제 그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식을 써주고 요거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지. 근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 그렇지? A, 그러니까 일반화된 A, 그러니까 요 값이 A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자, A 이퀄 1인 경우와 A 이퀄 2인 경우니까 A 이퀄 1인 경우는 여기에 1을 넣어주면 되죠. S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S 플러스 1분의 1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 앞에 부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자, 뒤에 거는 A 대신 2가 들어간 거니까 S 플러스 2분의 1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 둘을 합해주면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극점과 0점을 배웠으니까 극점이 뭐고 0점이 뭔지를 그냥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자, 0점이라는 거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S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되는 얘가 0점이 되는 거고, 극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S 이퀄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온다.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s 플러스 a분의 1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인데 선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야. 선형성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를 쓰면 돼요. 선형성이라고 하면 매번 강조하지만 가산성과 비례성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 C1 곱하기 F1, 그다음에 C2 곱하기 F2를 계산했을 때 각각의 결과에다가 C1과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다가 C1과 C2를 곱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선형성에 대한 얘기죠.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FS예요. 그러면 자, F1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F1S라고 보고 F2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F2S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FT라는 것이 C1 F1 더하기 C2 F2면 선형성이 만족된다라는 의미는 자, 얘네들의 각각의 결과에다가 C1, C2를 각각 곱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1 F1S 더하기 C2 F2S를 만족한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죠. 요거는 결론만 알면 돼요. 선형성을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회로를 해석하는데 쓸 수 있다. 읽어보면 지금 이 적분 인테그랄이 선형성을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프레 트랜스폼도 지금 이런 식,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적분식, 그러니까 인테그랄을 포함하는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도 선형성을 만족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식을 봅시다. 다음 예제를 봅시다. 12.2고요. 지금 보면은 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우리가 그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로 정의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자, j 위치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로 정의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쓸 건데 위 아래를 더해주면 지금 이 부분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다 쓰면 안 보이지.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여기에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 없애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게 2분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면 사인은 지금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줘. 빼주면 얘랑 얘 사라지고 얘랑 얘만 남겠지. 그래서 잠깐만. 그 2 곱하기 j의 사인 오메가 t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여기가 2j가 되겠죠? 그렇죠? 사인 오메가 t는 그래서 2j분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요거는 뭐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써서 하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걸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익스포넨셜로 우리가 표시한 얘를 넣어주는 거죠. 얘를 넣어주게 되면 자, 얘를 보면은 지금 뭐예요? a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들어간 거지. 그치? 원래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at의 형태였어요.
근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대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a 값이 뭔 거야? 마이너스 j 오메가죠. 얘는 a 값이 j 오메가인 거예요.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 값이 뭔지만 파악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나오죠. 뭐 앞에 배웠던 뭐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거는 일단 됐고, 자 a 값이 마이너스 j 오메가였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들어간 거고 a 위치에, 그리고 여기서는 a 값이 플러스 j 오메가였으니까 지금 플러스 j 오메가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잘 알 수 있을 거고. 자, 코사인 오메가 t는 마찬가지지. 익스포넨셜 오메가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인데,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마이너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썼지? 여기서는 a 값이 마이너스 j 오메가, 여기서는 a 값이 플러스 j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는 동일한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j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AT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AT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자, 얘들을 갖다가 또 계산하게 되면, 자, 익스포넨셜 AT. 자, 마이너스 AT가 아니라 그냥 AT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S 마이너스 A가 나오겠지. 이 앞에 부분은. 얘는 같은 형태니까 S 플러스 A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아니라 AT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대로 가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된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는지. 자, 또 이제 뒤에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싱귤러리티 펑션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걸 다 끝낼 수는 없겠구나. 자, 몇 가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지금 일단 유닛 스텝 펑션으로부터 시작해요. 유닛 스텝 펑션으로부터 시작하고, 유닛 스텝 펑션을 한 번 적분했을 때, 뭐 두 번 적분했을 때, 세 번 적분했을 때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올 거고, 이 유닛 스텝 펑션을 우리가 한 번 미분했을 때, 뭐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거를 좀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싱귤러리티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점이 존재하고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들을 얘기해요. 요거 관련해서도 아마 공업수학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만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는 정의가 이렇게 되죠.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변수가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봅시다. 뭐냐면 유닛 램프 펑션이에요. 유닛 램프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유닛 스텝 펑션의 적분으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이제 제로 이전, 그러니까 t 이퀄 0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구간이 0부터 t까지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유닛 램프 펑션에 대한 정의고, 자, 보면은 요 적분 구간 안에서 ut 값이 얼마? 항상 1이지. 왜냐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일 값이니까.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고, 자,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요 값을 왜 답이 안 써있지? 이거를 하면 자, t죠. 그쵸? 물론 이제 0보다 큰 구간에서 요 rt 값이 t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번 더 적분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닛 램프 펑션을 우리가 한 번 더 적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닛 램프 펑션이 있고,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자, 아까 램프 펑션은 t로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아니 뭐야,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 이거를 접근하게 되면 2분의 t 제곱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유닛 큐빅 펑션 그리고 유닛 뭐 퀄틱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거부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일단 요거 램프 펑션까지만이라도 적어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램프 펑션 있고, 지금 파라볼라 펑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결론적으로. 자, 램프 펑션, 파라볼라 펑션 요거 두 개는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와 관련해서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요. 예제 12.3이 나오는데, 자, 지금 12.3까지 하고 끝낼 거니까 마지막 부분 잘 집중해서 봅시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헷갈려. 문제가 많이 헷갈리니까, 자, 우리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0의 값을 가져요. 그렇지? 그리고 자 1부터 3, 여기 1부터 3의 구간에서는 이런 함수식으로 정의가 돼. 그리고 3에서 6 사이의 구간은 이런 함수식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6 이상의 값에서는 2라고 하는 상수로 정의가 되는, 자 여기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와 같이 정의된 함수식이 있어요. 이 함수식을 스텝 펑션, 램프 펑션, 그다음에 파라볼라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스텝 펑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램프 펑션, 그다음에 파라볼라 펑션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잘 따라와 보세요.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이전의 값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나중에 유닛 스텝 펑션을 u의 t-1로 정의하면 이거가 이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게 돼요. 구간을 다 정의하는 게 되죠. 그렇죠? 최종 결과에다 이것만 곱해주면 일단 1보다 작은 구간 다 0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3, 4의 구간을 봅시다. 1부터 3, 4의 구간을 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로 정의가 돼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t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치? t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줘야겠지? 자, t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주려면 아까 rt 같은 경우, 램프 펑션 같은 경우는 t로 정의가 됐으니까 얘는 t에 대한 1차 항. t에 대한 2차 항은 파라볼라 펑션이 나오겠지? 그게 여기 쓰여져 있어요. 일단 파라볼라 펑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 t가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보내야 되니까 t 마이너스 1로 타임 시프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자 일단은 뭐 파라볼라 펑션에 t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이것까지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t-1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타임 시프트, 그러니까 그냥 pt를 쓰게 되면 여기서의 이런 파라볼라 펑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위치를 여기 1의 위치로 옮겨줘야 되니까 타임 시프트를 적용해서 t-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t-1을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t-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2분의 1에 t-1의 제곱 곱하기 u의 t-1. 그러면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지. 뭐 ut는 여기 u의 t-1은 여기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식이 2차 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 t제곱이니까 전체 2를 곱해줘서 2차 항 개수를 1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 곱하기 p의 t-1 나온 이유가 그래서 지금 2차 항을 만들어줘야 되고 2차 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2를 곱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어서 참 운이 좋게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그냥 나왔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죠? 2의 pt-1. 그러면 지금 일단 얘만 가지고 우리가 1에서 3 구간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구간을 다 만족하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u의 t-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의 구간은 요 식, 여기 있는 요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그 다음. 자, 3보다 큰 경우를 봅시다. 3보다 큰 경우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살펴보면 1창만 남았어요. 그렇지? 이 얘기는 뭐야? 2창을 없애줘야 돼요. 3의 위치에서 2창이 없어져야 돼. 이해되세요? 자, 2창을 없애줘야 돼요. 2창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라볼라 펑션을 이용해서 빼줘야겠지. 어느 위치에서부터? 3의 위치에서부터. 그래서 자, 여기 있는 6의 t제곱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t 이퀄 3인 위치에서부터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이에요. 3보다 큰 구간에서부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겠지. 얘는 지금 여기 끊기긴 했지만 원래는 지금 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일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런 형태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제곱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얘를 우리가 빼줘요. 그러면 제곱항이 없어지고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남는 게 4t-8이 남아. 그러면 지금 3보다 큰 구간에서 지금 여기가 4t-8로 계산이 되는데 4t-8을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으로 고쳐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2창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거고 1창이 나와서 그 앞에 개수가 어떤 적당한 값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적당한 값을 가지고 연산했을 때 마이너스 2t가 나오면 되지. 그래서 램프 펑션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거 얘만 지우자. 일단 자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결과가 얼마였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t-8이에요. 4t-8을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으로 바꿔줘야 되니 거기다가 자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보다 큰 구간에서 마이너스 6r3 마이너스 아니 t-3을 계산해 주게 되면 자 4t-8 마이너스 6t 플러스 잠깐만 이게 t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18 맞나? 맞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t 되고 계산하면은 플러스 10 돼서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딱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게 빠졌다. 여기까지의 결과가 4t-8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6에 t-3이 더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위치까지 다 계산된 거야.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쭉 가는 건데 일단은 6의 위치까지는 얘로 그러니까 이 식으로 요 식으로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6보다 큰 구간에서 2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1창을 없애줘야 돼요. 1창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요 위치에서 2t를 없애줘야 되니까 일단 파라볼라 펑션에 아니 그러니까 파라볼라 램프 펑션에다가 2를 곱한 것을 r-6 그러니까 6의 위치에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수항이 없어져요. 그렇지? 상수항 아니 상수항 1창이 없어져. 1창이 없어지고 남는 상수항이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 플러스 2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4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4를 더해줘야 되는데 6의 위치부터 더해줘야겠지? 앞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4에 4 곱하기 u의 t-6이 돼요. 요거 이해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다음 월요일까지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안 되면 질문을 다시 합시다. 알겠죠? 자, 사실 문제가 좀 과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램프 펑션과 뭐 파라볼라 펑션, 유닛 스텝 펑션을 꼭 설명했어야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끼워 맞추는 문제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생각이에요.